어, 우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 지금 이 판교 모델을 지방에 어떻게 하면 좀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송우경 박사님한테 주문받은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대도시권 단위로 좀 통합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뭐 부산 따로, 경남 따로, 울산 따로 해가지고는 하나도 만들기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메가시티 놀이라든지 그다음 대도시권 비전 이런 쪽하고 이제 그 결합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판교 모델은 가장 핵심 성공 요인이 입지하고 젊은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입지라는 거는 판교가 가지고 있는 입지, 그 대란로에서 경부축으로 전개가 되는 성장축에서 그 있었던 거죠. 거기 우연치 않게 남단 녹지라는 게 땅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실적 어떻게 해서 됐냐라고 기업인들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속 시원히 얘기를 해요. 부동산 개발. 거기다가 싸게 오피스나 연구소를 마련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여러 아주 세련되게 얘기를 하지만 핵심은 그거라고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공무원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는 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쪽에 20, 30대. 지금 7만 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의 70%, 80%가 20대, 30대예요. 이것이 지방 적용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 이게 이제 산업 클러스터잖아요. 그죠? 여기에 이제 뭐 산업이나 오늘 세션에 들어오신 분들도 산업 클러스터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실 텐데 지방은 산업 클러스터 모델보다는 기업 유치형 특구 전략. 왜냐하면 산업 클러스터 좋은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오늘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 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여기 물론 이제 판교 개발할 때는 GTX라는 게 없었지만 요게 그 테란로 양재로부터 이렇게 성남 영유로 전개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주변에 그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라든지 경부고속도로 그 이후에 이제 부과된 게 뭐 신분당선이라든지 그다음에 GTX 이런 것들이 되죠. 그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배경관 개발 방향 논쟁이 있습니다. 그게 남단 녹지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 거기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이게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남단 녹지가 이렇게 있었던 거죠. 그게 거의 개발제한국에 더 세게 규제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17만 명을 수용하는 주택도시로 국토부하고 LH가 구상을 했어요. 그때 성남시, 경기도, 우리 연구원은 아니다. 이 저기 일자리를 넣어야 된다. 그렇게 됐죠. 그다음에 우리 지역개발학회 회장을 지낸 소진관 교수님이 96년도에 이제 성남상공회의소와 성남산단관리공단의 연구 용역을 했죠. 괜히 이제 선구적으로 주장했던 거죠. 그다음에 그때 이때 2000 아마 2000년 뭐 전후가 될 텐데 그때 저도 KBS 뭐 SBS 토론들 많이 나갔습니다. 논리는 뭐였냐면은 이때 이 당시 2000년 이때는 난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서울로 이렇게 장거리 통행하면 교통체증 이런 굉장히 사회적 문제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부 측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울로 진입하는 부분들을 끊어주자라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주택도시야 당연히 이제 그 당시도 주택 가격이 이제 올라가면서 주택 공급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경기도 우리는 50만 제곱미터를 주장을 했어요. 국토부는 10만 제곱미터 못 채운다. 이렇게 했죠. 결국 20만 제곱미터, 여기 단위가 잘못돼. 20만 평으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런데 20만 평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부족해죠. 그래서 지금 2판교, 3판교를 이제 만드는 거죠. 지나고 보니까 20만 평도 부족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녹색 이게 판교 테크노밸리 정확하게 20만 평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경기도가 주도를 개발을 했습니다. 경기도시공사가 이제 개발 시행을 했고,
그다음에 이판교 요거는 이제 그 LH 국토교통부가 이제 들어와요. 이제 왜냐하면은 1판교가 성공을 했기 때문에 2판교는 거의 성공 그 조건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입주기업 데이터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대체로 보면 한 1,300개 기업, 그다음에 매출액이 79조, 임직원이 대략 한 지금 한 7만 명 정도의 잡센터를 만드는 거죠. 매출액이 79조 원인데 그래서 뭐 이걸 79조 이걸 이 GRDP, GNP라는 거는 부가가치잖아요. 그죠? 매출액이잖아요. 그죠? 부가가치를 보면 매출액 79조인데 지금 상장에서나 코스닥에서 영업이익률이 IT 업종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15% 정도가 됩니다. 대략 보면 한 13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GRDP 이 정도 13조의 영업이익, 물론 이제 단기 순이익은 더 줄어들겠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이 13조라는 그 돈이. 그다음에 기업들 보면 이제 IT가 860억에 3만 7천 명, BT, CT, NT 이렇게 이제 들어가요. 대기업은 45, 중견기업 82, 중소기업 1,1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정이 IT, BT, CT 게임 산업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이쪽에 카카오, 뭐 MHN, NC소프트, 넥슨, 스마일게이트. 최근에 보면 뭐 메타버스라든지 MHT라 그러나요? 저기 요새 뭐 되게 주식시장이 또 난리 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제 이게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용기획정과 지원시설용이 스타트업 캠퍼스, 그다음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뭐 교육실, 회의실, 국제회의장 여기에 그 저희 기업 창업하기 위해서 젊은 층 창업하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4층인가 여기에. 돈이 남아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창조경제혁신. 이게 여기서 돈이 남으면 이걸 다른 데는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서로 얼마 남았대 안 남았대 이렇게 되면서 자 그러면 이거 만들자 저거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제 된 거죠. 그래서 뭐 글로벌 R&D 센터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판교, 삼판교가 맞는 이판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앙정부 주도로 이제 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 1단계 부분에서는 공공주도로 창업 성장 공간. 여기가 그 도로공사 부지잖아요. 도로공사 부지에 그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2단계에는 거기에 이제 민간주의 벤처 혁신 공단 이렇게 돼서 추가적으로 그 벤처 기업들이 이런 데가 이제 또 들어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을 우리 연구원의 성영교 박사 같은 게 이걸 플랫폼으로 만들자. 그래서 플랫폼 전략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어, 테크노밸리 핵심 플레이어인 수혜자 공급자를 정의하고 플랫폼 서비스 거버넌스를 설계한다. 왼쪽에 그 창업 기업, 초기 스타트업 수혜자, 오른쪽은 이제 악셀러레이터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글로벌 기업 이런 쪽으로 해서 그럼 어떤 서비스냐? 임대공간이나 펀드라든지 기업 부지 네트워킹 이런 쪽으로 하자. 좀 더 디벨롭을 시켜보자. 이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제안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는 수용이 돼요. 부분적인 그 이판교 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판교는 더 이상 개발할 땅은 좀 없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전략 공간 설계 부분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보면 주거 부분에서 창업주택 200호, LH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주택이 없죠. 주택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 성과 한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대략 뭐 79조 원, 77조 원, 일자리 7만 개 정도가 되고요. 아까 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카이스트의 일부 그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정보통신정책대학원 두 개가 또 있어요. 이게 또 대학이 또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또 경기도에 이제 광교 테크노밸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안산 사이언스 파크가 있고, 규모는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지금 아까 20만 평이라 그랬잖아요. 20만 평에 기업 수가 거의 1,300개 정도, 광교는 한 200개 정도. 여기 CJ 이런 데가 좀 들어와 있죠. BT 이런 데가. 그 다음에 안산 사이언스 파크는 그 한양대 에리카 거기에 조성되어 있는데 소기업 중심으로 233개.
그다음에 종사자 보면 판교는 평균 65명이잖아요. 광교는 15.6명. 그다음에 안산 사이언스파크는 7.5명 이렇게 되죠. 매출액은 아까 뭐 판교 테크노밸리는 7조가 넘는 거고 광교 테크노밸리는 5조 5천. 그다음에 안산 사이언스파크는 7,200억 정도 그 정도로 돼요. 자, 성공 요인은 첫 번째는 공공주도로 개발 제한 지역을 풀고 체계적으로 개발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구난방식으로 개발된 게 아니라 땅을 풀 때부터 시작을 해서 조성까지 공공이 주도했다. 경기도가 주도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특화했다는 겁니다. IT. 왜냐하면 그 용지를 분양할 때 업종을 미리 기준을 잡아가지고 그 업종들만 들어온 거예요. IT라든지 BT라든지 NT라든지 이런 쪽. 그러니까 굉장히 특화되어 있죠. 그리고 게임 산업 같은 것들이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민간 참여와 적극적 투자. 민간의 오피스 확보소. 테란로 그 당시에 테란로가 넘쳐 흘렀어요. 넘쳐 흘렀고 그 다음에 테란로가 오피스의 임대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높아지고 그 당시에 그 IT 기업들, 벤처 기업들이 성장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오피스를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 싼 땅에서 가면 좋죠. 그 다음에 강남하고 가깝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 주변에 판교 테크노밸리는 아니지만 그 주변에 조선, 전자 이런 데가 들어와요. 현대중공업 연구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판교하고 판교죠. 판교하고 그 분당 사이 그게 백현동 그 톨게이트 옆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데 현대중공업이 수조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죠? R&D를 하려면 그 수조를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지 않고 이 판교에다가 갖다 놓고 수조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체공학 실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력 문제나 이런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우수 인력 확보. 여기에 이제 강남이라든지 서울대에서 가깝고 이러니까 우수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 없던 거죠. 이게 기역 라인, 양재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엔지니어들이 갈 수 있는 라인은 기역 라인. 최고급 디자이너라든지 그다음에 그 고급 엔지니어가 갈 수 있는 곳은 양재 라인. 그러니까 판교는 양재 라인 바로 미치니까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이게 중요한데 이건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젊고 트렌디한 장소 이미지. 그 MZ 세대나 그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우리 먹거리에 이거 있잖아요. 그죠? 신분증. 굉장히 자부심이 있죠. 판교나 이런 데. 전철 타면서 심지어는 이거 그 인식도 안 뗀다는 거 아니에요. 판교에서 일하고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창업, 혁신 생태계. 이 부분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원 시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판교에서 최초로 이렇게 앵커 시설로 들어온 거는 파스테라 연구소였어요. 파스테라 연구소. 근데 파스테라 연구소가 이거 코로나19에 별로 역할을 못 하더라고요, 또 이게. 자, 그 다음에 외화 내 빈까지는 안 가기 때문에 제가 물음표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창업은 예전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창업이 돼야 되는데 플러스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테란로에서 오는 거, 심지어는 대전 그 대덕단지에서 온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중공연구소가 온 거, 이거는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제로섬이잖아요. 이게 조금 문제예요. 두 번째, 대학. 굉장히 중요한 문제. 대학이 없잖아요. 대학이. 이 부분은 이제 수도권 규제와 관련이. 이를테면 서울에 있는 그 캠퍼스가 부족한 그런 대학들이 판교 같은 데 옮겨가가지고 이 대학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가야 이게 그 두 바퀴가 되는데 대학이 서울에서 안 빠지려고 그러죠. 네, 그다음에 집중 미스매치. 청년이 거주할 집이 아까 7만 명의 그 일하는 젊은 20, 30대들이 있는데 청년이 거주할 집이 없죠. 판교도 집값이 판교는 주택이 없는 거고 뭐 삼판교는 좀 들어갑니다. 근데 분당 같은 데도 집하고 이러니까 이 젊은 그 우리 그 인력들이 거주할 집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교통체증 굉장히 심합니다. 물론 이제 트램 건설 계획이지만 그다음에 문화인프라가 없어요. 일만 하는 거. 뭐 기껏 현대백화점 맛집 여기는 뭐 유명하죠.
자, 그다음에 지방 대도시권의 조건 부분에서 뭐 암울합니다. 인구 감소 시대. 요거는 뭐 이상호 고용정보원의 그 모델을 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 분석했는데, 그다음에 앞으로 앞으로 인구 전망 이런 것들은 이 대도시권, 요건 이용우 박사가 분석한 그 연구에 2016년 연구고, 그다음에 요거 우리 국토를 1제곱킬로미터당 GRDP 행정구역 단위를 제가 분석을 해본 거예요. 작년에 우리 연구원하고. 이 보십시오. 이게 수도권하고 일부 뭐 대전, 전주, 광주, 대구, 그다음에 부산, 울산 정도 있는데 이게 현주소죠. 그다음에 지식 기반 산업, 요거는 이제 영국의 지식 기반 산업의 영국의 그 창조 경제 그 업종 분류를 갖다다가 제가 전에 연도가 잘못됐네요. 아, 맞네요. 작년에 그 메가시티 전략하면서 한번 전국을 한번 보니까 이게 이제 지식 기반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왼쪽은 업체수, 오른쪽은 종사자 수인데 이게 미래잖아요. 그죠? 지식 기반 산업이 부가치율이 높은 거죠. 뭐 높은 성장 산업이고 부가치율 높고.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지역 격차가 줄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죠. 그 다음에 일자리 질지수, 요거는 이상호 고용정보원 박사고 제가 하는 과제에서 워크숍할 때 부탁을 했는데 발표, 뭐 디센트 잡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산업영역 허문구 센터장이 그 혁신 역량 이거 했는데 대전이더라고요. 대전이 1위. 어제 그 통계청 회의 때문에 국가통계위원회 기업분과 회의를 갔다 오는데 일부러 대전역 앞에 했는데 굉장히 그쪽은 좀 그 중앙시장 이런 쪽은 좋던데 참 오랜만에 가보니까 역시 그 역동성이 있던데 근데 어쨌든 혁신 역량이 대전이 1위로 나왔어요. 근데 지표상 그럴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혁신 기반 역량 그다음 미래 산업 기반 역량 다 대전은 좋습니다. 대전은 좋은데 실제로 좋은지 이 부분은 조금 갸우뚱합니다. 저는. 그다음에 오른쪽에 그 시도별로 이렇게 좀 보세요. 대전하고 서울, 경기, 인천, 광주, 울산. 광주 좋게 나왔네요. 세종 이렇게. 왼쪽은 미래 산업 기반 역량, X축은 혁신 기반 역량. 그다음에 시도별 전략 산업 부분에서 뭐 좋은 산업은 다 이렇게 갖다 놨고 그다음에 주재자의 특구 1, 2, 3차 벤처기업부 부분에도 이렇게 좀 돼 있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시사점. 자, 경제 성장은 대부분 대도시권에서 일어납니다. 이것은 OECD에서 보면 세계 경제 성장의 33%가 9개의 글로벌 대도시권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9개의 글로벌 대도시권. 그런데 요건 조금 오래되네. 2006년인데 보면 왼쪽에 보면 왼쪽 상단이면 서울, 인천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OECD도 뭐 지금도 똑같을 텐데 굉장한 그런 혁신 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수도권 과외형 인구 증가는 이거를 제가 2012년 제 책이 수도권 메가트렌드 2030 한올 아카데미 책이 있는데 그때 한번 인구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증가하느냐 부분을 한게 있어요. 보면 요 세 번째 거점 도시 부분 이런 쪽이 주로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이죠. 그 거점이 이제 수원, 안산, 부천, 고양, 뭐 양주 이런 쪽으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주로 이쪽에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서울 인접 위성도시도 인구 안 일어나요. 서울은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광역 급행철도망이 광역철 그게 이제 물론 이제 저쪽 수서 이쪽으로 지나지만 이게 또 전철하고 트램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판교는 여전히 좀 직접적으로는 통과는 하지 않지만 괜찮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중앙정부가 정하기보다는 지방기획형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 중앙정부가 뭐 판교 모델을 지방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를 하자 이렇게보다는 지방이 제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물론 이제 나눠 먹기는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부산, 울산, 경남이 나눠 먹기는 안 되는데 어쨌든 합의를 해라 해서 이런
그쪽을 제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뭐 광주, 전남도 많이, 광주도 광주, 하손, 무안 이런 데 광주, 하손, 담양 하나의 그 메트로폴리탄 에리어가 된 거죠.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지방 계획은 필요 조건일 뿐이다. 왜냐하면 대도시권 단위 발전비 기회이자 위험 요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나눠 먹기 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부울경 메가시티도 그렇고, 그다음에 광주 전남 통합 논의도 그렇고, 이렇기 때문에 지방 기획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또 지방에서 스스로 합의를 못 이룰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요인이다. 그다음에 부울경 메가시티판 판교 개발은 가능한가? 이게 이제 아까 판교라는 것이 서울 테란로에서 경부 축에서 이제 수원 같은 데 이제 삼성전자가 있고 기형 반도체, 평택 반도체 이런 쪽으로 쭉 전개가 되잖아요. 성장축이. 부울경 같은 경우에 성장축이 이쪽 양산, 울산 쪽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쪽 김해, 창원 이런 쪽으로 되는데 그렇다면 판교를 여기다가 갖다 놓는다 했을 여기다 그 불경판 판교를 한다 그러면 어느 축이 될까? 이런 부분이 이쪽 불경 연구한 사람들이 조금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또 미노루 2015년에 나온 이또 미노루가 나온 그 일본의 지역별 고용 창출 유형과 성공 사례 부분인데 Y축은 고용 창출 규모 큰 거고 그 다음에 X축은 오른쪽 속도가 빠르다. 그래서 이 산업 클러스터형 개발은 규모는 크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 고용 창출에. 그래서 기업 유치형 개발. 판교는 클러스터 뭐 그런 개념은 기업 유치형 개발 특구거든요.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 크게 효과 면에서는 산업 클러스터가 좋지만 지방 대도시권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다 죽고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 유치형 특구 모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제 주장이고 그 과정에서 첨단 산업 유치 정책, 일자리 정책, 도시 정책 이 일자리 정책 중요한 그 판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고 트렌디한 그런 장소고 20, 30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불경 같은 경우에 5, 60대를 대상으로 해놔봤자 안 됩니다. 타겟을 그냥 20대, 30대. 그럼 그 친구들은 수도권에 안 올라오고 어떻게 그 친구들이 불경, 광주, 전남, 대구, 경북에서 이 판교 비슷한 걸로 해서 하는가. 이것이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대학이 앵커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아까 판교 테크노바 아킬레스건이 대학이 없다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뭐 적어도 한 12km, 15km 정도 가는 서울대라든지 뭐 한양대라든지 중앙대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커버가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되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부울경, 광주, 전남, 대구, 경북에서 이 거점 국립대학이 이 역할을 좀 해줬으면 되는데 뭐 대학을 옮겨서라도 이게 과연 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물음표로 이렇게 좀 끝을 맺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죠? 예, 조금 시간은 많이 쓰셨네요. 근데 이게 뭐 각 지방 대도시마다 뭐 제2판교, 제3판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시적절한 주제 그리고 발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따로 요약드릴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어서 시간도 쫓기고 해서 정혜윤 박사님 발제해 주시고 바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의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제가 화면 공유를 직접 해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예, 잘 보입니다. 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원대학교의 정혜윤이라고 합니다. 발표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15분에 잘 맞출 수 있도록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앞서 판교 테크노밸리라고 하는 이제 신산업단지를 말씀해 주셨다면 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서울 온수산업단지의 재생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 PPT 배경은 서울 온수산업단지의 서울 권역의 경관 모습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더 대비되는 경관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 배경을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 온수산업단지는 전국적으로 이제 다른 산업단지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부천시의 경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권역의 경관은 굉장히 노후화되고 그리고 영세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입주를 하고 있는 반면에 부천 권역을 보시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신축 건물들로 구성된 경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특정 구역 간의 경관이 다르다라는 점으로 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동일한 서울 온수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50년간 행정구역에 따라서 차별적인 재생이 발생했다라는 점과 그리고 그 요인을 재생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온수동과 경기 부천시 이렇게 시 경계 지역에 서울 온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 온수산업단지는 1971년에 준공되어서 작년에 약 50년이 된 굉장히 오래된 산업단지입니다. 지금은 약 200여 개의 그리고 2,000명 정도의 근로자가 위치하고 있고요. 주요 업종은 이제 기계 금속과 부품업이 이제 주요 업종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서울 온수산업단지가 특수한 이제 특성을 갖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행정구역상에 위치한 산업단지라는 점이고요. 또 하나는 수도권 혹은 이제 서울 내에서 최초로 형성되었던 민간산업단지라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연구 사례지로 서울 온수산업단지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50년이 된 이 노후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직으로 2015년에 선정이 되어서 재생사업이 추진되었으나 2019년에 이제 온수산업단지가 전국 최초로 또 중단되고 재생사업직으로 취소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뒤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책 결정에 있어서 거버넌스의 중요성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이고 또 국가라든지 지역마다의 그 거버넌스의 어떤 품질이나 그리고 상호성 이러한 요소들은 거버넌스가 이제 공동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로서 이제 영향을 주는데요. 특히 산업단지에서 저는 재생 거버넌스를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았던 배경은 바로 산업단지는 정부가 주도로 공급하는 계획 입지라는 공간의 특성과 그리고 민간 기업의 어떤 자산으로서 혹은 그 기업의 어떤 산업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지니기 때문에 훨씬 산업단지에서는 재생 거버넌스, 재생에서는 특히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산단 재생에 대한 연구에서도 거버넌스의 이해관계의 일치 여부에 따라서 산단 재생의 사업의 어떤 장기화적인 소요가 된다라는 것들은 이미 많은 사례를 통해서 제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단지 재생 거버넌스의 특성별로 나타난 재생에 대해 오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교수님들과 이제 박사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산단 재생에 대한 이슈는 뭐 2000년대 후반부터 쭉 이제 제기가 되어 왔고 특히 해외의 산단 재생 사례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해외 산단 재생은 국내 산단 재생과 굉장히 다른 시작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1980년대 이후부터 폐허가 되고 방치되어서 버려진 공간들을 대대적으로 이제 재생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점하고 그리고 장기간의 이제 민간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에서 스트래포드 파크라든지 아니면 스페인의 다양한 산단 재생 사례들은 성공적인 이제 샘플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나 해외 산단 재생 사례를 국내 재생 사례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국내에서의 노후 산단의 기준은 착공 후 20년이 경과된 산업단지를 노후 산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2009년부터 이러한 산단 재생 사업, 특히 국토부와 산업부를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단 재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바로 모든 이제 대부분의 노후 산단은 도심에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2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동률이 거의 100%에 육박한다는 점이 국내 산단 재생과 해외 산단 재생의 가장 큰 차이점으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산단 재생 거버넌스에서 국내 사례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웠던 점은 10년 이상이 지난 산단 재생 사례지들도 사실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접근에 조금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국토부에서 이제 산단 재생의 일환으로 상상 허브 사업이라고 하는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 거점 조성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지로 선정된 세 곳의 산업단지 재생 거버넌스를 분석하였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성남과 대전, 부산, 사장이 이 상상허브 사업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동률이 거의 100%에 가까울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대적인 재생보다는 이렇게 사업 대상지를 점적으로 그 접근을 해서 마중물로서의 이제 지원을 하게 된 정책이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재밌게 제가 보았던 연구 결과로는 각 산단 재생 거버넌스가 실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특정 유형의 재생 거버넌스가 성공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었던 것인데요. 성남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 주도의 재생 거버넌스를 추진해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LH나 이제 지자체의 공공 주도의 거버넌스, 그리고 부산 사장은 민관의 이제 협력 컨소시엄을 이루는 재생 거버넌스를 통해서 각각의 재생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단 재생 거버넌스는 각각의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재생 거버넌스가 이제 구축되어야 재생 사업이 비로소 시작될 수 있음을 또 알 수 있었던 연구 결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온수산업단지는 어땠을지 살펴보겠습니다. 50년이라고 하는 장기간의 산업단지가 이제 조성이 된 이후에 시간이 경과되면서 좀 단순한 지표로 각각의 이제 시기들을 좀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서울 온수산업단지는 이제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 수를 가지고 시기를 구분해 보았더니 1970년부터 약 20년 정도는 산업단지의 전성기를 지내왔습니다. 특히 1990년에는 한 기업당 40명 정도의 고용을 가질 정도로 중소기업 중심의 어떤 입주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반면 1990년 이후부터 급격한 기업의 영세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9년까지도 꾸준히 이제 영세화가 진행이 되어서 2019년을 기준으로 한 사업체당 10명이 채 되지 않는 그러한 기업 규모의 입주 기업들의 구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급격하게 쇠퇴를 했고, 그리고 차별적인 재생은 2008년 이후부터 진행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재생 거버넌스에 대한 변곡점들도 이와 같은지 한 번 더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서울 권역과 부천 권역의 거버넌스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서울 권역을 보시면 산업단지가 이제 민간 주도로 조성되는 것이 논의되었던 1968년 이후부터 재생 거버넌스의 조성기가 있어 왔는데요. 그러나 바로 71년부터 재생 거버넌스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게 되는 규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약 30년 이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재생기를 넘어 현재 서울 권역의 재생 경로가 이제 고착화되었고요. 반면 부천 권역 같은 경우에는요, 같은 재생 거버넌스의 조성기가 1968년부터 쭉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서 재생기를 거쳐 현재의 부천 권역 재생 경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권역의 거버넌스, 그 재생 거버넌스의 주체별 이해관계의 일치와 불일치를 일치는 파란색으로, 불일치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제시를 드려보는데요.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약 50년간 일치와 불일치의 굉장히 불안정한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왔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처음 이제 재생 거버넌스 형성기에는 산업단지의 어떤 조성을 위한 이해관계 일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서울 권역의 재생 거버넌스의 불일치, 이해관계의 불일치는 바로 1971년 7월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 그리고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무분별한 서울시계 확장을 막고자 서울시계 지역의 그린벨트, 즉 풍치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서울시는 서울 온수산업단지의 면적도 모두 그린벨트로 묶게 되면서 민간기업과 서울시 간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80년의 기사에서도 영등포 기계공업공단, 즉 서울 온수산업단지가 서울 권역은 그린벨트로 그리고 부천 권역은 공업지구로 양분되면서 굉장히 차별적인 제도 적용으로 인해 다른 이제 경관이 나타나고 있음을 또 보도한 바 있는데요. 또 뿐만 아니라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90년도에는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이중적인 그 도시계획 규제를 강화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과 서울시의 갈등이 첨예하던 끝에 2000년 초반에는 이 모든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두 주체가 모두 산업단지의 재생에 재개발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좌절이 있었는데요. 온수산단 재개발 사업이 SPC의 설립 무산으로 주춤하게 되면서 2008년에 이제 시정부는 온수산단을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특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면 개발계획 수립이 끝날 때까지 서울 권역의 공장의 신축, 증축, 개축이 불가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민간 기업은 정부의 지원 없이 자본시장 원리에 의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곳은 재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굉장히 그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부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10년 정도의 이 갈등 구조가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2015년 국토부의 재생사업지구에 선정되었다고 말씀드렸듯이 또 한 번의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2015년부터 2019년 이 사이 동안 국토부의 노후산단 재생사업을 위해서 또 한 번 재생거버넌스의 어떤 서로의 노력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간산업단지라고 하는 특성상 지금 보시면 온수산업단지에 이제 시비나 국비의 도로 개설이 필요했었는데 산단 재생을 위해서 이 시비와 국비가 투입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산단 내 도로의 사유지가 국유지, 공유지화 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온수산단 그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도로를 기부 체납할 것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제 산업단지 자체의 어떤 도로이나 아니면 뭐 토지에 대한 것이 결국은 자산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들은 이 도로 기부 체납을 거부하게 되었고 결론은 2019년에 노후산단 재생 거버넌스가 와해되고 결렬되어서 지금 현재 다시 2008년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그 도시계획 규제가 적용되는 그 현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권역은 여전히 이런 재생 거버넌스의 어떤 결렬과 갈등으로 인해서 재생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서울 권역과 굉장히 대비되는 부천 권역은요, 이해관계의 불일치가 거의 없었을 정도로 50년간 그 재생 거버넌스의 어떤 갈등 구조가 거의 없어 왔습니다. 그리고 특히 부천시가 따로 이제 그 당시에 풍치지구로 지정되는 것에 있어서 산업단지 권역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천 권역은 같은 산업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입주하기 위한 다양한 기업들이 재진입하는 공간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는 첫 지식산업센터가 건립되기도 했고요. 신축 공장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다양한 업종의 입주 기업들이 들어오고 재생이 경관되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러한 경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권역별 재생 거버넌스의 어떤
변화라든지 갈등 구조에 따라서 서울형과 부천형 재생 경관이 나타나게 되었음이 이번 연구의 결론인데요.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 권역의 서울 온수산업단지는 굉장히 영세하고 그리고 소필주화가 끊임없이 진행이 되면서 영세 기업들의 공간, 서울에서 공식적인 산업단지에 있어서 1인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는 뿌리 산업의 업종의 공간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요. 반면에 부천시는 부천에 있는 권역들은 뭐 문구류 혹은 IT 업체, 뭐 식품이라고 한다든지 화장품과 같이 굉장히 다양화된 업종의 입주 기업들이 들어서게 되었고 토지 이용도 굉장히 고밀도화되고 복합화되면서 대비되는 차별적인 재생이 일어났다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서울 권역의 경관은 굉장히 정돈되지 않은 경관이었다면 현재 지금 보여드리는 배경은 부천시에서 들어가는 진입로입니다. 굉장히 대로변에 이제 정돈되어 있는 경관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예, 요약드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그냥 상식적으로는 서울 쪽이 더 좋아졌을 것 같은데 반대네요,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민간의 자율, 뭐 규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산업 공간 변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11시 10분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11시 4분이고 6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10분 정도 시간을 더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뭐 별 문제는 없이 싶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해 주시는 네 분들 한 4, 5분 정도, 4, 5분 정도씩 이렇게 핵심 사항 중심으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그 말씀드린 대로 임형백 교수님부터 토론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기정훈 교수님, 김현우 박사님, 최수정 교수님 이런 순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임형백 교수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임영대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 있는데 우선 두 분 발표 잘 들었고 그 올해 2021 입시에서 경상남북도 전체에서 한 개 대학, 전라남북도 전체에서 한 개 대학만 정원이 찼거든요. 가끔 말하면 대학원도 그렇습니다. 그 아까 이상대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산업 클러스터의 대학원이 핵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대학원도 사실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특히 저 같은 사회과학 대학을 혼자 연구할 수 있지만 이공계 대학 교수님들은 반드시 대학원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 정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산업단지가 영세화 된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영세화 될수록 젊은 사람들이 안 갑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떤 인력 측면에서 이건 어떻게 정책적으로 해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사실 그런 면들이 현실에서는 문제점 작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정훈 교수님, 예, 토론 부탁드립니다. 저 판교 이 계획은 이전에 들었는데 자세하게 듣는 건 오늘 처음인데요. 사실은 제가 한 10년 전에 카이스트에서 무슨 그 당시 이제 앱 개발하는 걸 이제 수업을 들으려고 이제 그때 김진영 교수님이란 분하고 컨택을 했는데 앱 개발 무슨 센터가 저는 대전에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디에 있냐면 도곡동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교수님 왜 도곡동에 있어요? 그랬더니요. 대전에 있으면요. 이게 앱이라는 게 음악도 있고 뭐 영상도 있고 또 뭐 그림 뭐 그 디자인도 있고 막 이러는데 대전에선 그런 인력이 안 온대요. 그래서 제가 느꼈죠. 야, 이게 이런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우던 도시화 경제라는 게 실제로는 이런 거구나. 젊은 사람들이나 창의적인 사람들은 굉장히 도시에 그 대도시에 굉장히 붙어 있구나를 그때 이제 느끼게 됐는데 판교는 그래도 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대도시 어떤 파워 안에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지방의 그런 어떤 혁신적인 센터를 만들려면은 어떻게 보면 메가시티나 그런 게 없으면은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산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주로 경기도에 있는 도시들의 도시계획위원회에 따르면 산단 문제가 매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이거하고 연관되는지 모르는데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 산단도 업종이 되게 다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굳이 죽어가는 산단을
이게 꼭 살려야 되나 이런 문제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그 용인시 뭐 평택시 이런 데 도시계획위원회 들어가 보면은 어떤 요즘 산단의 경향은 창고하고 물류 중심으로, 물론 그 도시들이 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어차피 뭐 이천, 평택, 용인 이런 데가 물류 중심이 되는지 몰라도 그쪽으로 다 몰아가더라고요. 이전처럼 무슨 제조업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도 이게 잘 생각해 봐야지 그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산단이 되는 거지. 괜히 자꾸 쓸데없이 이렇게 뭐 세금을 낭비하게 되지 않나. 산단 하다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현우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산업연구원 소속에 있는 김현우라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지금 파견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두 분 박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특히 저는 이제 아무리 균형이 있다 보니까 초강력 관련된 지금 이슈가 아마 그 균형에서 많이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관련해서 좀 관심이 가게 되는데, 우선 판교 사례를 그 얘기해 주셨던 거는 이제 지금 저도 이제 자세히 듣는 건 오늘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듣고 생각이 드는 게 판교가 선거한 것 중에서 이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하나는 그 입지 문제, 그리고 하나는 이제 지식 기반 산업, 뭐 IT나 콘텐츠 같이 좀 젊은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그리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들을 좀 중심으로 구성이 됐다는 게 아마 성공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특히 이 지식 기반 산업 같은 경우는 뭐 남방 한계선이라고 해서 충남 아래로는 잘 안 내려가려는 그 뭐 대기업이나 기업 연구소들이 충남 이남으로는 잘 안 내려가는 경향이 크다고 하는데, 과연 비수도권에서도 이런 판교 사례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산업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치해야 될지, 그리고 말씀대로 뭐 MZ 세대 같은 젊은 청년층들이 비수도권 산업단지나 또는 그런 기업들에게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아직 비수도권 산업단지나 그 지역에 있는 산업들로들의 잘 안 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산업 자체가, 지역에 있는 산업 자체가 생산 중심이고, 그리고 사람 지금 뭐 컨텐츠나 IT 산업 같이 젊은 청년들이 관심 갖는 산업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초강력 얘기를, 그 메가시티 아까 얘기하시고 판교 사례에 대해서도 성공했던 요인 중에서 지역이 주도해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100% 이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우려가 되는 거는 저희가 뭐 지역 주도, 그리고 바텀업 형식으로 저희가 많은 지역에서 제의하는 것들을 많이 기획하고 그런 부분을 역량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막 성숙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초강의 협력 사업 같은 경우도 지난 10월 14일 날 뭐 대통령께서 발표는 했지만 구체적인 전략이나 수단은 아직 정밀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안을 주신다면 이런 지역에서 주도하되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그리고 중앙과 지역이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여쭈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동해대학교 최수정 교수님, 산업단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오래 재직하셨고 상무님까지 이렇게 역임을 하셔서 산업단지 관련해서 아주 많은 그 실무와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신데요. 최수정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동의대학교의 최수정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성남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성남시 산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에 제가 자주 방문을 했습니다. 성남 산업진흥재단에서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제가 참석을 안 했었는데, 오늘 그 이상대 박사님이 판교 테크노밸리의 그 개발 사례를 발표를 해서 주셨는데, 상당히 초기에 제가 참여했던 그 사람으로서 상당히 지금은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는데 참 인상이 깊고요.
특히 그 판교 테크노밸리 개발 모델을 부울경에 적용 가능한가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 부산의 지역에 내려와 보니까 지역은 우리 중앙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상대 박사님이 그 대학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부울경 같은 경우는 대학은 많이 있습니다. 거천대학도 있고 뭐 울산 같은 경우 유니스트도 있고 한데 가장 이 지역에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급 인력입니다. 고급 인력이 굉장히 여기는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여건이 좋은 해운대 지역에서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려고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운대까지도 서울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정혜윤 박사님께서 그 온수산업단지도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여전히 우리 그 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뭐 생산이나 고용, 수출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뭐 40에서 한 60%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가 아직까지는 혁신의 그 역할을 아직까지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 산업단지 공단에 있을 때 2005년도에 우리 그 지역별로 그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그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을 제가 한번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지금은 현재 이제 전국 산업단지로 다 대상 단지가 확대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할 때가 지역의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지역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국가산업단지를 R&D라든지 마케팅 이런 기능이 함유된 그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그 당시 그 노무현 정부에서 해서 시범 7개 단지를 지정해서 했습니다. 그 시범 7개 단지가 보면 뭐 창원이라든지 울산, 구미, 군산, 원주, 바늘시화 이렇게 그 추진을 했습니다. 그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지금 금년도도 하고 있으니까 현재 한 16년간에서 매년 국가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한 1조 가까이 지금 추진을 되고 있는데 그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저는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확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은 보면 지역별 산업단지의 그 지적된 산업을 중심으로 미니 클러스터라는 그 네트워크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를 통하여 그 과제를 발굴하고 현재 애로 기술을 해결하는 이런 활동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금년도에 그 사업이 정부의 그 가기부의 일몰 사업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 안 될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그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를 계속 한 16년간 추진해왔기 때문에 계속 현재는 그게 이제 자율용 MC라고 해가지고 공공에서 운영하던 걸 지금은 민간의 자율용으로 지금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정부에서 이걸 계속 완전한 그 민간 자율용으로 정착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산업용 협의체를 중심한 이 사업은 기존의 우리 다른 정부 사업과는 약간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 현장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에러도 기술하는 이런 좀 차별적인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니 클러스터라는 그런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역 중소기업에는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장기적으로 보면 산업부가 지금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좀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로 구축하기 위해서 스마트 산업단지를 지금 산업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과 산업단지 혁신 클러스터 사업이 연계해서 장기적으로 좀 추진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본인 경험 곁들여서 코멘트를 많이 해주셨고요. 끝으로 그 두 분 발제자님 뭐 답변 겸 또 추가적으로 말씀하지 못하신 부분 있으면은
간략하게 한 1, 2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맨 마지막으로 제가 인사 겸 짧은 코멘트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상대 박사님 뭐 추가적으로 말씀. 예, 자장께서 시간을 제한하니까 더 핵심적으로 딱 짚어주시네요. 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만들어야 되는데, 조건은 안 좋고 상황은 안 좋지만 어쨌든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저는 주목하고 있는 중에서 항공우주산업 같은 게 지금 사천하고 진주, 그다음에 이제 고흥에 이번에 그 누리호 맞죠? 예. 이런 지역들은 그게 항공우주 산업이 일종의 그 안보 산업이기 때문에 수도권에 못 갖다 놓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사람들이 100% 좋은 곳, 트렌디한 곳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자부심도 있고, 소명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이렇게 돼서 그런 산업들을 저기 그래도 잘 나가잖아요. 그죠? 저기 항공우주 산업 이런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포기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너무 시도별로 지금 다 경쟁을 하면서 부울경 같은 경우에도 뭐 전략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부울경의 이제 북항이라든지 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아니면 저기 부산, 울산, 경남이 양산 정도의 판교 비슷한 거 하나 공동으로 만들자라든지, 그 대학도 좀 가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쪽, 뭐 그다음에 광주 전남도 또 지금 상무돼 있던 곳 이런 곳에 광주 전남 따로 하러 하지 말고 광주 전남이 공동으로 어떤 그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 가져와라. 그런 중앙정부가 우리가 국비지원을 하겠다. 이런 스탠스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중앙정부 이렇게 안 해요. 전부 다 또 그 디바이드 앤 컨트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관료들이 쭉 가는 거죠. 그 구조를 타파하지 않은 한 불가능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예, 정혜인 박사님 추가 코멘트 부탁합니다. 네, 코멘트 주신 부분들 잘 들었고 감사합니다. 다양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어쨌든 앞서 지역 위기, 지역 소멸, 그리고 지역에서는 인재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말씀들을 막 공통적으로 해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산업단지는 지역의 기반이 많지 않은 중에서도 산업 거점으로 그 핵심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신산업 유치도 정말 중요한 지역의 이슈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지역에 있는 산업 기반이 확보되어야 지역의 인구도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국가 산단에 대한 지원 사업들 잘 이제 진행이 되는 것처럼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 그리고 지역의 산업 기반들을 조금 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 국가 균형 발전 이게 정부의 아주 중요한 정책 아젠다인데요.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상대 박사님 발표 자리에 보면은 지방의 대도시권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마 좀 데이터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보면은 2010년 이후로는 지방의 대도시권마저도 인구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게 참 들어서면은 좋은데 그게 지금 현재의 어떤 지방의 입지 여건이라든지 인적 자원 문제라든지 이거를 엮어서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또 수도권과는 차별적으로 이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상당한 그 재정 투입이 따라야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점 대학 육성도 그렇고 관련 인프라 문제도 그렇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리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상대 박사님도 그런 취지로 판교 사례를 소개해주고 또 나름 고민을 해서 부울경 중심으로 판교 테크노밸리 같은 걸 어떻게 조성하실까 해줄까 하는 이런 고민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쪽에 비수도권의 어떤 제2, 제3의 판교안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이 박사님께서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산업단지 내부적으로 이렇게 미시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역시 이 민간 자율
그리고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이 서울 지역하고 부천 사이에 차이점을 낳은 것 같습니다. 어떻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공간 이거를 형성해 주는 것이 산업 발전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노후 산단 재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산단 대기조 사업을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산업단지의 비중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공장들만, 굴뚝형 공장들만 모여있는 공간이 이렇게 해서 아까 말하자면은 이상대 박사님 말씀하신 트렌디한 그런 이미지가 창출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비수도권의 대대적인 어떤 산단 재생 사업, 뭐 특히 대규모 국가 산단 같은 걸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도심 기능을 집어넣는 이런 것들은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의 국가 산단이 좀 재활성화가 돼야 경제적인 측면에서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가 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떻든 오늘 두 분 발표해 주시고 또 이제 매크로하게 이상대 박사님 발표해 주시고 또 마이크로하게 정혜연 박사님 이래 발표를 해 주셔서 구성이 조화롭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또 토론해 주신 네 분도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본인의 어떤 현재 일과 관련해서 코멘트를 해 주셨고요. 오늘 유익한 그런 장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표하신 두 분 그리고 토론해 주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는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